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컬러푸드. 그중 녹색 채소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며 세포재생을 를 갖고 있는 오늘 만들어 볼게요. 시금치 탁월한 조혈제로 질 좋은 섬유질은 변비에도 효과적이다. 이탈리아 파스타 종류인 칸넬로니. 칸넬로니는 다양한 재료로 파스타의 속을 채운 뒤 소스와 치즈를 얹어 구워내는 요리다. 오늘은 라자냐면을 활용하는데 먼저 냄비에 올리브오일과 라자냐면을 넣고 삶아준다. 삶아진 면은 건져낸 다음 식혀서 물기를 닦아낸다. 라자냐 면을 삶았을 때 면이 두꺼워서 서로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시금치. 시금치는 깨끗하게 숨지는 잘게 썰어놓고 마늘도 잘게 다져놓자. 이제 준비한 마늘과 시금치를 뼈줄 차례. 올리브오일 팬에 다진 마늘을 볶다가 썰은 시금치를 넣고 함께 볶아준다. 이때 소금과 후추 같은 것도 잊지 말자. 볶아낸 시금치는 오래 담은 후 시금치 크림 속재료를 만들자. 크림치즈와 허브가루로 양념한 후 치즈가루를 넣고 잘 개어주면 된다. 속재료를 만드실 때 너무 뻑뻑하면 파스타 삶은 물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크림치즈 대신 리코타 치즈를 사용해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는 시금치 크림을 라자냐에 말아둘 차례. 도마 위에 삶은 라자냐 면을 넣고 시금치 크림을 넓게 펴 올려준 다음 돌돌 말아주면 된다. 이어서 말아낸 라자냐를 오븐용 그릇에 가지런히 올리고 모짜렐라 치즈와 후춧가루, 허브가루를 골고루 뿌려준다. 취향에 따라 크림 소스나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서 파스타처럼 먹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5분 정도 구워주면 시금치 크림 칸넬로니 완성. 이탈리아에서 명절이나 축제 때 식탁을 책임지는 메뉴인 칸넬로니. 부드러운 식감의 치즈와 시금치가 어우러져 온 가족 특별식으로 손색이 없다. 그동안 시금치를 무침이나 국으로 드셨다면 오늘은 색다르게 샐러드로 즐겨보세요. 상큼한 드레싱을 곁들인 시금치는 육전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손님 초대상에 올려도 손색 없는 육전을 곁들인 시금치 롤 만들어보겠습니다. 루테인 활성산소를 없애고 시각세포를 보호해 시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금치 2줌 정도면 일일 권장량을 섭취할 수 있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는 육전을 곁들인 시금치 롤 샐러드. 먼저 시금치의 뿌리 부분을 잘라내고 여러 번 헹궈가면서 깨끗하게 손질해준다. 시금치는 잎과 줄기에 흙이 많이 묻어있는 식물이라 여러 번 헹궈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데요. 특히 뿌리 부분에 붙어있는 줄기는 손으로 문질러가면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손질한 시금치는 살짝 데쳐주자. 끓는 물에 소금과 시금치를 넣고 15초 정도만 짧게 데친 후 건져 찬물에 담가 놓는다. 이어서 시금치의 물기가 없어지도록 손으로 꾹 눌러 짜놓는 걸 잊지 말자.
물기까지 제거한 시금치를 김발 위에 올리고 랩으로 돌돌 말아준 다음 냉장고에 20분간 넣어둔다. 혹시 김발이 없다면 데친 시금치를 주먹밥처럼 동그란 모양으로 말아서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번엔 육전의 주재료 소고기를 준비하는데 얇게 썬 소고기에 키친타올을 올려 핏물을 제거한 뒤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두자. 이어서 달걀물을 푼 다음 소고기를 지져주는데 밀가루와 달걀물을 순서대로 익힌 뒤 팬에 올리고 중간 불에서 노릇하게 익혀준다. 육전이 앞뒤로 잘 익으면 그릇에 덜어놓자. 쇠고기는 결 반대 방향으로 썰어야지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맛있는 육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 롤 샐러드에 함께 드레싱. 드레싱은 사과 퓨레와 미소 된장, 맛솔과 식초를 넣어 만들어주면 된다. 말아둔 시금치를 롤 모양으로 썬 다음 접시에 드레싱을 뿌리고 시금치를 올린 뒤 육전과 함께 곁들여내면 육전을 곁들인 시금치 롤 샐러드 완성. 시금치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시금치 롤 샐러드. 새콤한 드레싱과 육전, 시금치가 조화를 이루며 색감과 맛, 영양까지 3박자를 두루 갖췄다. 시금치는 철분 함량이 매우 풍부하여 빈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형성에 매우 중요한 성분이며 신경 전달 물질과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를 합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K 성분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향상시켜줘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방변성, 백내장 등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푸른잎 채소의 대표주자 시금치. 나물이나 김밥, 잡채 등 밥상의 식재료로 늘 우리와 함께 왔는데 시금치는 비타민과 칼슘은 물론 눈에 좋은 루테인까지 풍부해 영양에 보고 만능 채소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시금치가 선사하는 색다른 변신.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한 특별한 식탁을 차려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자전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좋은 유산소 운동이자 다리 근력 운동이죠. 그런데 이 잘못된 자세로 자전거를 오래 타면 오히려 통증에 시달릴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자전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통증이 바로 안장통인데요. 이 좁고 딱딱한 안장에 몇 시간이고 앉아있다 보면 나중에는 잠시라도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 잘못된 자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장의 높이가 중요한데 안장이 너무 낮으면 안장에 체중이 더해져서 통증이 빨리 오고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체가 좀 숙여질 정도로 안장의 높이를 높여서 체중을 분산시키는 게 좋겠고 안장 커버를 장착하는 것도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자전거를 탈 때도 올바른 자세 기억하시면서 건강하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에 생긴 암세포로 이루어진 악성종양 대장암. 급격한 식생활의 서구화로 한국인의 대장암 발병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가암센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의 수는 최근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장암은 대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바로 대장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은 대장에 생기는 혹을 우리가 용종이라는데 대장에 생기는 작은 혹 중에 하나인 그 선종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암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대장암이 있을 때에는 통로를 막기 때문에 변을 보기 힘들다든지 그리고 복통이 있다든지 피가 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인 대장암. 하지만 환자가 증상을 자각해 병원을 찾을 때면 암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대장암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대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 대장암 발병률 인구 10만 명당 45명으로 조사 대상 184개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대장암 발생 연령도 점차 낮아져서 요즘에는 20, 30대 젊은이들에게도 이 대장암이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요. 더 이상 노년기 질병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고 또 발병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이 대장암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대장학문외과 김창남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가 대장암인데 먼저 우리 대장의 구조에 대해서 짚어보면 이 대장암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대장이라 하면은 결장과 직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그리고 많은 같은 수분들이 있던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약 90% 정도가 대장에서 흡수가 되고 대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대장이고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예수결장 이렇게 결장과 직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길이는 약 1.5m쯤 됩니다. 특히 오른쪽 대장은 직경이 좀 더 넓고 왼쪽의 S결장은 직경이 좀 좁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생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하던데 다른 암들과 비교해서 추이는 어떤가요? 지금 대장암은 계속 같은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보시면은 가장 많은 것이 위암이고 그 다음에 대장암이고 이 도표에서 우리가 유의하게 보실 것은 이렇게 대장암이 증가하고 유방암이 증가하고 그리고 전립선암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암들은 대표적인 서구형 질병입니다. 그래서 식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장암은 서구형 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대장암 하면 남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잘 나타나는 암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대장암이라 하면은 먼저 남성들이 아주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결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 남성암 발생률 추이를 보시면은 대장암이 이렇게 개수 같은 증가하는 같은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립선암도 또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게 식생활 습관, 운동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여성분들도 이 대장암에 걸리는 경우가 좀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같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요. 이것은 아마 남성과 여성의 식생활 습관이나 그리고 운동 상태 아마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남녀 통틀어 이 대장암, 우리나라 그 사람들 국민들에게 암에 있어서 암 환자에 있어서 이 대장암 환자가 몇 위쯤 하고 있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대장암은 2위에 해당합니다. 2위요? 예, 1등이 위암이고 2등이 대장암 그리고 3등이 갑상선암, 4위가 폐암입니다. 그런데 하나 유의할 것은 2012년 기점으로 대장암이 계속 증가하다가 그다음에 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다시 대장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장암의 추이가 어떠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암 중에 발병률이 무려 2위인데요. 이 대장암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것은 대표적인 서구형 질병이다. 그래서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은색 및 가공육류의 과다 섭취, 그리고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 높은 열량의 섭취, 그리고 운동이 또 부족하고 비만인 경우, 그리고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대장 용종이 있는 경우가 그 대장암의 그 발생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식품 운동과 대장암 발생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보시면은 우리가 붉은색 육류, 그리고 가공 육류, 특히 남자인 경우는 술, 비만이 대장암 발생의 위험 인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육체 활동이나 운동량이 우리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중요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나 마늘, 우유나 칼슘을 먹는 경우 대장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장암 발생 기전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좀 짚어주실까요? 대장암의 발생 기전은 바로 암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선종에서 한 5년에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경과하고 난 다음에 대장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선종을 확인하고 대장 내시경으로 절제를 한다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대장 안에 용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암으로 발전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장에 용종 떼냈다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여러 가지 용종의 종류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용종은 장점막의 표면으로 돌출된 병변을 우리가 용종이라 합니다. 목이 있는 형태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용종도 있고 그리고 이게 육모성 그 선종이라 하는데 이렇게 아주 넓게 펴진 이런 형태의 선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은 종양성 용종과 그리고 비종양성 용종이 있어서 선종은 5년에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암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비종양성 용종인 정식성 용종은 암으로 일반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이 지난 후에 암으로 될 수 있는 게 바로 선종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다음에 그 선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종은 우리가 그 모양에 따라서 관상 그리고 육모성 관상 그리고 육모성 선종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관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관상형, 그 원초형으로 돌게 되어 있다 해서 육모성 그리고 서로 섞여 있는 형태라 해서 육모성 관상 그 선종이라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때 육모성으로 진행될수록 그리고 크기가 커질수록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봤을 때 이것은 벌써 선종이 암으로 진행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으로 보통 진행되면은 딱딱한 그런 어떤 종물이 확인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출혈도 있고 이런 딱딱한 혹이 대장 내시경상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대장암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시죠. 오른쪽 결장에 있을 때의 우측 결장에 있을 때의 증상과 그리고 좌측 결장에 있을 때 증상 그리고 직장에 있을 때 증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측 결장암이 있을 때는 소화불량, 복통, 빈혈 그리고 복부에서 혹이 만져집니다. 좌측 결장암은 혈변이나 변비 그리고 배변 습관의 변화, 장 폐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암은 위치 자체가 항문에 가깝다 보니까 혈변, 변비 그리고 배변 후에 잔변감이나 변이 가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구강과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대장을 통해 항문으로 배출된다. 대장의 기능은 대변을 만들고 항문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대장의 위치에 따라 결장과 직장으로 구분하며 이곳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통틀어 대장암이라 한다. 몸은 괜찮으시고요. 지금 컨디션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수술 받으시기 전에 대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그런 느낌이나 그리고 변이 가늘게 나오는 증상이 있었습니까? 그랬어요. 묵직한 것이 제일 컸고요. 가늘게 나오고 변에 흐르는 게 좀 보이고요. 평소에 식생활 습관은 어떠하셨습니까? 보통 불규칙한 식사를 했고요. 일 때문에 단백질 동물성 지방 같은 그런 걸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식습관이 대표적인 원인인 대장암. 기름진 음식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이 지속되면 대장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전적 요인 또한 대장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 환자분은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인데요. 변기 중에서 연기로 진단됐기 때문에 수술로서 치료가 되었고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났는데 뭐 특별히 재발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환자분이었습니다. 대장암의 진단은 대부분 대장 내시경을 통해 진행된다. 대장 내시경은 항문으로 내시경을 삽입해 대장 전체를 관찰하는 검사로 대장암은 물론 대장 용종을 진단하며 조직 검사와 용종 제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대장암이 진단되면 암의 진행 정도와 병기 파악을 위해 추가로 복부 CT나 골반 CT, 흉부 CT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수술 받기 전에 평소에 식생활 습관은 어떠하셨는지요? 삼겹살 엄청 좋아했고 또 더군다나 탄 것도 그냥 먹고 설탕 같은 거 범벅 쳐서 먹고 소금 같은 걸 막 스트레스 받으면 집어먹고 막 그러다 보니 식생활로 제가 이런 게 온 것 같고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어떻게 잘 이겨내시는지요? 너무 힘들죠.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힘든데 그래도 그 순간 또 일주일 후유증이 가고 나면은 또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치료는 교수님이 해주시고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성에서는 위암 다음으로, 여성에게는 갑상선암과 유방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대장암. 대장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소화불량이나 복통이 있을 수 있으며 혈변이나 배에 덩어리가 만져질 수도 있다. 처음 진단 시에 암 자체가 직장암뿐만 아니고 원격 전이가 있어서 원발암에 대해서 우리가 건치적인 수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1년 9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환자분의 암 자체가 더 진행되지 않고 암이 호전된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환자분입니다. 대장암의 치료는 그 병기에 따라 달라진다. 조기 암의 경우 내시경적 절제술이나 외과적 수술 치료를 진행한다. 하지만 2기나 3기 환자에게는 수술 치료 이후 보조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재발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전이성 대장암의 경우 완치가 쉽지 않지만 전이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항암 치료, 수술 치료, 방사선 치료를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대장암은 있다. 조기 진단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비교적 초기에 진단이 됐을 때는 장기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말기에 진단이 됐을 때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받고 수술받는 것이 그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뛰어난 치료 성적을 보이는 대장암. 따라서 대장암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한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요한 발병 원인인 만큼 균형 잡힌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데 조기 진단과 절제된 생활, 대장암 발생을 막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장암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장암의 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이 의심되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장암을 진단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 하고 있는 대변 검사, 그리고 대장 조영술, 대장 내시경 검사, 그리고 컴퓨터 단청 촬영, 우리 CT로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 그리고 양전자 방출, 단청 촬영 등의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암 진단에서 중요한 검사가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여기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으로 진단될 때 우리가 확진을 하게 됩니다. MRI 검사는 우리가 직장암일 때 직장의 암의 침범이 얼마쯤 되는지, 그리고 주위에 얼마나 암이 퍼져 있는지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양전자 방출 단청 촬영, 우리가 PET로 알고 있는데요. 암세포는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노랗게, 여기 직장암이고 여기는 간의 전이 간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 대장암이 진단이 되면 치료를 위해서 병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 대장암의 병기는 어떻게 나뉠까요? 예, 대장암의 병기는 영기에서 4기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영기라 하면은 점막층에 침범되어 있는 경우, 1기라 하면은 점막 하층 그리고 근층까지 침범된 경우, 그리고 2기암은 장벽 전층을 침범한 경우, 그리고 3기암은 장벽 전층의 침범과 관련 없이 주위에 림프절에 암이 퍼져 있는 경우, 그리고 4기암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간이나 폐로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를 4기암이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장암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장암의 치료는 수술 치료,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 치료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즘 약물들이, 항암 치료 약물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암이 심하다 하더라도 너무 환자분들은 낙담하지 마시고 좋은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아마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는 우리가 대장암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는 직장암의 환자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우리가 직장암은 사실은 골반 내 좁은 데에 암이 생겨 있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재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충분히 암을 줄이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제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을 때가 그래도 암을 빨리 이렇게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예. 예, 암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을 절제하더라도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환자한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장암을 절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시경으로 절제할 때도 있고 수술 치료를 할 때가 있는데 내시경으로 절제할 때는 특히 연기암이나 그리고 1, 2암 중에서 얕은 점막 하층까지 암이 침범된 경우에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진행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로 치료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장암 절제술 가운데에서도 수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술 치료는 암이 위치한 그 위치에 따라서 수술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른쪽 대장에 위치해 있으면 우측 결장 절제술, 그리고 회행 결장에 있으면 회행 결장 절제술, 그리고 좌측 결장에 있으면 좌측 결장 절제술, 직장암 수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저위 전방 절제술 또는 전방 절제술, 그리고 뭐 S 결장 절제술, 그리고 복햄 절제술인데 이것은 항문에 가까이 암이 있어서 아마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항문까지 다 없애는 그런 수술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환자를 보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직장암인 경우 항문을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암 자체가 너무 아래쪽에 위치한 그런 그 암이거나 또 항문에 가까이 있을 때에는 항문을 불가피하게 없애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예 항문을 없애면 왼쪽 복벽에 만든 이것이 영구장로입니다. 이건 영구장로이고 항문을 살려서 결장을 항문에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항문을 살린 경우에 오른쪽에 이렇게 장로를 만드는 것은 일시적인 결장로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결장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문 관략근을 살리는 수술은 이러한 모습이고 또 살리지 못하는 상태는 또 이러한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항문을 살리고 살리지 못하는 거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항문을 살리지 못해서 영구장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네네. 환자분들이 이거 너무 낙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항문을 살리지 못해서 영구장로를 가지겠다 하면은 아예 수술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수술 받는 환자분들이 고령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항문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 변실금, 변을 실수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꽤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항문을 꼭 살려야 되겠다는 그렇게 고집하시기보다는 네. 그 환자의 관략근 상태를 고려해서 항문을 살릴지 말지 또 병의 상태를 고려해서 항문을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앞서 그 대장암 절제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요즘에는 이렇게 꼭 절제를 하지 않고 그 복강경이라고 해서 앞서 뭐 내시경 수술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대장암 복강경술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도 어떤 그 대장암에 걸려서 너무 낙담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많겠지만 아마 수술의 어떤 질적인 부분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복강경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우리가 복강내의 상태를 볼 수 있고 이런 작은 약 5mm 기구인데 이러한 기구를 여러 개 넣어서 뱃속에 수술을 진행하는 암 수술을 진행하는 것을 복강경 수술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강경 수술할 때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수술이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랜 동안 습득 곡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 장기로 뭐 암이 침범하거나 또 종양이 크거나 그리고 천공이 있거나 또 심한 유착이 있거나 그리고 장폐세가 있거나 특히나 비만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체질장 지수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런 경우 그리고 골반이 좁은 경우에는 복강경 수술이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표준 복강경 수술.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복강경 수술하고 특히 요즘은 또 직장암에서는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복강경 수술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을 해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수술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외과의사로서의 소신입니다.
사실 앞서 이 영상에서 환자분께서 뭐 수술은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시지만 관리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치료 후에도 관리가 참 많이 필요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술 후에 먹는 것이 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방하면 좋을 텐데 이제 암에 걸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삼겹살도 있고 이렇게 소세지, 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은 어떻게 보면 대장암의 원인 음식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뭐 자주 먹거나 그리고 하여튼 이걸 너무 많이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대장암이 다시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음식들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음식을 보시면은 우리 선조들이 먹던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이 채소들과 보리밥, 된장 그리고 묵 이런 음식들 아마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채식 위주의 식생활 습관을 하신다면은 아마 대장암을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따라 더 많아지는 게 바로 비만 인구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비만 인구 추이가 또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은 2007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비만 유병률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남성에서 약 5% 정도 비만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남성에서 대장암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만율도 남성에서 증가하고 있다. 네. 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만한 것과 대장암의 발생률은 분명한 관계가 있다. 특히 남성에서 그러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그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그 점도 궁금하네요. 예. 특히 우리가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강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2시간 30분 정도 이상 하는 경우 그리고 고강도 운동을 한 1시간 25분 이상 정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율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58.3%에서 2017년도에 48.5%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걷기 실천율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는데 또 비만한데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수술 후에 뭐 식습관이나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가짐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 전에 좋지 못한 습관으로 돌아가시는 환자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수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을 볼 때 가장 흔히 했던 그 환자분들이 겪는 그 코스가 있어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처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우울하거나 마음 자체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불안해하거나 포기해하거나 그리고 또 안일한 삶을 살거나 또 많은 분들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만족하시거나 그리고 늘 긍정적이거나 그리고 감사하거나 그리고 또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시거나 또 내가 꼭 낫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는데 제가 직접 환자를 뵈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환자분들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환자분들의 그런 어떤 그런 예우나 그리고 낫는 것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셨는데 뭐 어떤 암이든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예후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암의 경우 한국인의 5년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암이 얼마나 심한지가 얼마나 사는지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한이라 해서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러한 경우 5년 생존율이 95.3%, 국소진행, 암이 발생한 장기 외에 주위장기 그리고 인접조직 또는 림프절을 침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 3기 정도의 암까지를 이야기하는데 한 81.8%. 자, 이와 반해서 우리가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받느냐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대장암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장암은 우리가 선종에서 어떤 암으로 진행될 때까지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선종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먼저는 우리의 식생활 습관을 육류나 고칼로리 위주에서 채식 위주로 식생활 습관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제가 왜 스트레스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고 아마 대장암뿐만 아니고 모든 암의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비만하고 이러한 것들이 대장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기를 제가 권하는데 그게 자기의 대장에 용종이 있는지 선종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종양이 있는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대장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대장 용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예,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용종이 많아지면은 그 중에서는 뭐 종양성 용종도 있고 뭐 비용량성 용종도 있겠지만 용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선종 그리고 선종은 또 나중에 지나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암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이 변비나 치질이 심하면 대장암에 걸릴 수도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지금까지 보고로서는 변비나 치질은 대장암의 발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하나 치질은 치핵을 우리가 치질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우리 항문에 생기는 질환 중에서 치루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문 안쪽 바깥쪽으로 통로가 만들어지는 치루라는 병이 있는데 치루는 드물게 항문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치질에서는 항문암이나 직장암으로 생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암의 어떤 원인으로 변비는 아니고 한 증상으로 변비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자, 다음 질문. 자, 유산균이나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는 대장에 이로움을 주는 그런 어떤 세균을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하여튼 대장에 나쁜 세균들이 어떤 대장암이나 면역 체계에 관련돼서 대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대장암을 감소시킨다는 그러한 보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믿을 만한 그런 결과 보고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세모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군요. 예. 자, 다음으로 이 대장 검진은 60세 이상이면 하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대장 검진은 50세부터 검사를 받기를 우리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부터 받아야 되고 저는 아까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45세부터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의 용종은 제거를 하면 다시 생기지는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용종을 제거하더라도 개수 같은 대장에 용종이 생길 수가 있고 근데 대장에 용종이 한번 생겼던 사람들은 다시 생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대장 용종은 제거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1cm 이상의 대장 용종이 있거나 그다음에 대장 용종이 많은 것을 절제했다면 그 다음에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대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대장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으면 더 이상 진료를 받을 필요는 없나요? 네, 대장암 수술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면 환자로서는 굉장히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진료를 좀 받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병원을 그래도 찾아야 되는 건지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제 환자 중에서 대장암 보통 5년 지나면 우리가 완치 판정을 내리거든요. 예. 완치 판정을 내리는데 최근에 저한테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 중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저한테 대장암으로 수술받고 난 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저한테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직장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암이 생기시는 분들은 다시 대장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 다른 검사는 하지 않더라도 꼭 대장 내신 검사는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주기적이라고 하면은 몇 예. 년에 한 번이 적당할까요? 그 상태에 따라 다른데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여튼 상태에 따라 다르고 또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고려할 요소가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없으면 5년마다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장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나요? 대장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어떤가요? 대장암 환자라 해서 아까 고기가 대장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가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매일 그리고 많은 양의 고기를 계속하여튼 먹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적당한 정도의 그 육류를 섭취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대장암도 유전될 수 있을까요? 네. 암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따져보는 게 이게 유전성이 있는 건지 가족력이 있는 건지 이 점 아니겠습니까? 대장암은 어떻습니까? 대장암은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5% 정도는 유전적 요인이 있는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확실한 원인 유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그렇지만 가족성 경향이 있는 그런 가족성 대장암이 약 10% 정도쯤 되고 원인 유전자가 확실히 밝혀진 그런 유전성 대장암이 약 5%쯤 되는데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족성 용종증 그리고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이러한 유전성 대장암은 확실히 유전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그런 이상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녀의 반에게 이상 있는 유전자를 물려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특별히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서 진료를 받고 또 가족까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끝으로 대장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장암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대장암은 예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장암은 우리의 식생활 습관의 개선 그리고 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또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장암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대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장학문외과 김창남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이 대장암, 서구화암이라 해서 우리나라에는 별로 발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 대장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작년부터 만 50세 이상이면 국가에서 무료로 대장암 검진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